주식의 성주, 제가 하는 회사가 뭐 하느냐. 그냥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한 1984년, 5년 당시에 집에서 막 강제적으로 하라는 결혼을 안 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버려 해서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서 나갔어요. 거기도 하나 이야기할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하나의 인생을 살아요. 두 개 안 삽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대신 항상 우리는 인생에서 이 십자로에 서요. 그렇죠? 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근데 어차피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머뭇거리다가 둘 다 못 택하죠. 시간을 놓치죠. 하나를 택하게 되면 그 안에서 택한 길은 여러분 이게 실패일 수도 잘 선택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안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죠. It doesn't matter. 그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끌렸었고 두 번째 심지어는 그 길이 여러분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다 보면 그 길이 다시 돌아와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be brave. 용기 있으라는 거고 be determined. 결단을 내리라는 거고 그리고 don't regret.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길은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제 인생에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간 것은 엄연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문화에 대한 반항이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뭐 하루아침에 일전 한 푼 없는 신세로 그냥 미국에 떨어뜨려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혹성이 궤도에 따라 돌다가 어느 순간 그냥 블랙홀에 빠지는 기분인 거죠. 왜냐하면 돈이 아니고 돈도 물론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더 무서운 것은 하나 emotional support. 근데 감정적인 자기가 이렇게 그 가족이라 생각하는 가족 완전히 단절된다는 그 정신적인 두려움이 훨씬 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때부터 진짜 내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간에 내가 누구든가 있다 하시면 그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외국의 땅에서 그냥 영어 못한다 구걸을 당하면서 얼굴이 노랗다고 차별을 받아가면서 바닥보다 큰 거예요. 그때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나의 가족과의 단절이지만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나 단독자와의 싸움이었어요. 여기서 두려움에 질 것이냐 아니냐 저는 지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세 가지 잡아 뛰었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제가 한국 경제 잡지의 특파원으로 뛰었어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밤을 새고 타이핑해서 한국어로 송부하고 하는 일도 하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주말에는 그때 한국에 그 봉제 인기양이 많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또 디자인을 해서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제가 직접 통관해서 주말에 부업으로 제 꼬물차 뒤에다가 트렁크에다가 그 봉제 인기양을 싣고는 정말 그 뉴욕의 뒷골목에 있는 구멍가게들 정말 하나하나 다니면서 어떤 데는 2개, 많이 사주는 10개 그리고 정말 수긍하면서 다녔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혹시 저의 백그라운드를 아는 분들은 과연 제가 정말 그 일을 했을까 상상이 안 갈까요? I did. 저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좀 소위 말해서 굉장히 부잣집 딸로 태어났어요. 집에서 집이 전평이었고 항상 뭐 자녀도 몇 대가 되고 정말 일하는 사람 5명이 있는 그런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청소도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가서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그 인종차별을 받아가면서 그것도 새 잡을 그것도 막 낮밤을 가리지 않고 주말을 포함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뛴 거는 이건 대단한 벤처 정신이었어요. 근데 정말 젊어서는 고생을 하라고 그때 몇 년이 지금의 저의 막 피와 살이며 제 베이스인 것 같아요. 저의 하나의 정말 받침이 돼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말 단독자 내 개인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그렇게 한번 막 정말 몸이 부서져가면서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그 차별을 넘어서면서 또 자기가 안 해본 일을 개척해가면서 그리고 정말 구멍가게를 다니면서 팔아본 그 경험이 얼마나 저한테는 귀한 경험이었는지 몰라요. 그때 한 4년 그렇게 고생하고 보니까 한국에 와서 제가 다시 회사를 창구에서 시작할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때 비해서는 누구 말 맞다나 팔 짚고 헤엄친다 하죠. 그런 기분이어서 왜냐하면 그 차별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해봤기 때문에 한국 와서 같은 언어고 같은 문화권 속에서 비록 여자로 또 남성 중심의 그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갔지만은 저는 미국의 그 뉴욕 맨하탄 한 구석에서 고생하기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죠. 여기서 몇 가지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속에서 항상 여러분 아까 내가 크로스로드 우리가 십자로에 서게 되고 또 하나는 항상 고비가 있어요.
저는 성공과 실패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딜하느냐에 딸려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의 mental attitude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적인 자세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기고 나면 그때는 막 죽을 것 같고 불가능한 거죠. 그것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지나면 mental muscle이 자라나요. 정신적인 권력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이상의 터프하고 그 이상의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 마치 우리 운동 많이 하면 근력이 있으면 더 무거운 걸 잘 들 수 있듯이 이 정신적인 세계에 똑같이 머슬이 있어요. 근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트레이닝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더 강인해지고 더 터프해지고 더 프레사이스, 훨씬 더 명료해지고 그리고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mental capacity, 정신적인 어떤 역량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집에서 반대한 덕택에 1989년 1월에 저는 아주 조그만 창고방에서 제 사무실을 시작했죠. 그때 저희 오라버니들은 같은 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다 수천 명을 가진 그런 하나의 큰 corporate office에서 떵떵거리면서 시작할 때 저는 창고에 들어서 박스를 나르고 박스를 뜯고 하는 그런 건품을 하고 하는 그런 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럼 주식의 성주가 뭘 했느냐. 그때 1인 팀장으로 시작한 저희 회사는 패션 유통을 했습니다. 일단 제 경험이, 뉴욕에서의 경험이 일단 소매 유통 쪽이었기 때문에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패션 유통을 했는데 제가 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치라든가 소녀 리티엘이라든가 입센노랑이라든가 아니면 MCM 핸드백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의 제일 큰 그 막스 앤 스펜서는 유통업체를 제가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저 사람이 할 일이 없어 그냥 수입 판매만 했구나.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저희가 수입 판매도 일부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그 외환 다시 말해서 그 면세점 시장에 저희가 팔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치를 실제 사온 금액은 저희가 1,000만 불이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면세점 시장을 통해서 외화를 벌이던 건 한 6, 7배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외국인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런 마켓을 창출을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97년 말 같은 경우는 저희 주식의 성주가 1인 팀장에서는 그 회사가 한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89년 시장 거의 만 8년 된 상태에서 400명이 넘는 직원의 80개가 넘는 매장을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로컬 마켓과 듀티 프리, 면세점 시장, 그리고 저희가 구치나 이런 데서 배운 하나의 그 핸드백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분 잘 아시는 MCM 백을 저희가 완전히 100% 로컬라이즈 시켜서 저희가 지금은 아마 핸드백 업계에서 저희가 제일 잘 파는 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더욱이 나아가서 저희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잘 나가다가 저희가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 제일 큰 그 유통업체인 막스 앤 스펜서라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제일 큰 재벌 기업들 아주 다 경쟁을 해서 저희 이 조그만 회사가 정말 완전히 그 데이빗과 골리앗이라 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저희가 그런 하나의 큰 유통업체를 저희가 따오게 됐는데 그 덕택에 저희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그런 그 당시에 큰 투자를 했었습니다. 200억이 넘는. 그러고 나서 딱 3달 후에 우리가 IMF를 갔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마켓 자체는 10분의 1로 막 완전히 떨어졌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지만은 이자가 30% 이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외환이 2.5배가 뛰어서 매일 앉아서 이 조그만 회사가 겨우 그때 매출이 다 합해봤자 100억 할까 말까인데 하루에 앉아서 1, 2억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너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정리하지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도 그 유명한 구조조정을 저희도 시작을 했죠.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저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많이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이나 투자 쪽이나 인터내셔널 로이어 하나의 국제 변호사들이 많았으니까 굉장히 정보가 빨리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11월 말에 구조조정 IMF를 갔지만은 97년 저는 벌써 9월 정도에 벌써 뉴욕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서 한국 전쟁 이상의 크리티컬한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빨리 너 준비해라 하는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 미디어이기 전에 바로 외국의 투자가나 경제 분석가들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리 그 당시에 바로 그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저희가 그 당시 한 70억 넘는 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 재고를 우리가 3개월 내에 10억 정도로 처분하자. 그때 우리 팀들이 정말 우리 사장님 쥐약 먹고 나오셨나 그랬어요. 평소적으로 재고 처분하는 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투명한 경영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 본사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우리는 정말 구매를 하고 기획 생산하고 절대 재고를 땡처리나 이렇게 잘 안 팔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드디어 돌았구나. 그런 정도로 과감하게 저희가 3, 4개월 내로 60억에 해당하는 재고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우리가 11월 말에 우리가 바로 정말 뼈아픈 IMF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당시 재고도 처분했지만 그때 엄청난 투자가 든 상태라서 결국은 대형 매장, 지방 매장 하루쯤에 다 닫을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가장 프로피터블한 수익이 나는 구찌라는 브랜드를 구찌 본사에 마침 그 당시 구찌가 저희가 너무 잘하니까 합작을 하자고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합작이 아니고 우리는 100% 팔아치우겠느라 해가지고는 결국은 저희가 이러한 M&A를 했죠.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구찌 M&A를 굉장히 successfully 아주 성공적으로 잘해서 저희가 이런 금액인 한 200 몇십억을 구찌 M&A를 통해서 그대로 벌어들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를 도왔던 그런 국제회계사나 변호사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 큰 딜을 많이 해봤다는 거죠. 큰 대기업들하고. 근데 이 외환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successful한 성공하는 M&A는 처음 봤다는 거. 어떻게 그랬냐나. 물론 그분들하고 같이 몇 개월을 같이 이제 한 팀이 돼 좀 환상의 팀이었는데 같이 싸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옆에서 프로세스를 다 보고는 오셨는데 어떻게 한 브랜드가 자기의 브랜드를 걷어가면서 200 몇십을 줄 수가 있냐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렇죠? 저희도 한 디비전을 팔았는데 그렇게 벌어온 거예요. 저는 별 노하우가 아닙니다. 우선은 물론 230억 정도 제가 M&A를 해서 벌은 돈 안에는 한 140억 정도는 유형 자산이었어요. 거기는 재고 자산과 저희가 20몇 개 되는 어떤 매장의 장치 장식과 또 컴퓨터와 데스크와 이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유형 자산이고 그렇지만 그게 한 100억에 가까운 거의 90억 되는 돈은 저희는 완전히 무형 자산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영업권 무형의 자산에 대한 하나의 컴펜세이션 보상이었거든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저는 거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또 시사할게요. 그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 딱 하나였어요. 저희 스트래티지는 딱 하나였어요. transparency였어요. 투명성. 그게 참 재밌는 게 저희가 유형 자산을 예를 들어서 구치에게 팔견도를 하고 이제 구치 유형 자산을 딱 리스트하고 금액을 딱 보냈더니 저희 이제 디스켓으로 보냈죠. 그랬더니 구치에서 딱 보나 한국 회사들은 좀 거짓스럽고 버블도 많고 과장도 많이 하니까 분명히 이 녀석들이 없는 거 있다 하고 있지만은 100원 하는 거 300원 한다라고 깎일 걸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지 하고 딱 쿠퍼 라이브러리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회계 지금은 아마 3회 회계법인 것 같아요. 거기서 실사가 들어온 거예요. 3번을 했는데 우리가 준 것보다 금액이 조금 적게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창피하죠. 구치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어떻게 나와서 금액이 그러니까 자기들께 훨씬 적게 나도 우리가 제출한 리스트가 자기들 나온 거보고 조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가서 그 실사를 마지막에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감가상각이 쳐서 이거는 10만 원인데 지금은 3만 원이고 우리는 장부가 하나니까 2개 만들 필요 없어서 쉬운 거죠. 그냥 우리 있는 장부 그대로 모든 감가상각을 다 가상해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리스트를 준 것뿐이에요. 그때 구치가 치고 들어온 거 있죠. 야, 이 녀석들 진짜 무서운 회사구나. 물론 그동안 10년 동안 일할 때도 상당히 계약도 준수 잘하고 또 뇌물도 안 바치고 투명한 회사라는 걸 알긴 알았지만 정말 지독하구나 하고 벌써 거기서 굽히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칼자루를 딱 쥐었어요. 그래서 구치, 오케이. 너네들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몇백억의 비즈니스 창출했다면 앞으로 발생될 수익에 대해서 그걸 DCF라서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라 그러죠. 앞으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가사 우리 이 금액을 요구한다 딱 정식으로 한 거예요. 금액을 그대로 받았어요. 물론 그거는 쉬운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negotiation. 여러분 국제협상 같은 거 앞으로 많이 하게 되지만 결코 쉬운 협상이 아니에요. 더욱이 그 회사는 이탈리 회사였고 또 그 회사는 지금 엄청난 캐피털 파워를 자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80억 불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변호사 회계사를 다 써서 우리랑 대항해서 싸웠어요. 보통 회사 같으면 찍소리도 못하죠. 왜냐하면 우선은 칼자루 본래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브랜드니까. 두 번째는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회계사가 워싱턴, 뉴욕에서 도착했는데 그 앞에 그냥 선다는 자체도 부들부들 떨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좋은 젊은 국제 변호사와 한국에 계신 좋은 또 회계사님을 정말 제가 또 럭키리 굉장히 행운으로 저희가 만나게 돼가지고 3명이 완전히 환상의 드림팀이라 그러죠. 너무 잘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명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 약점이 잡혔었다면 구치는 그 돈 절대 안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투명성이 글로벌 경쟁력이었나를 그래서 저는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의 위트네스, 제가 분명히 하나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주식의 성전은 그 97년부터 시작한 그 구조조정 덕택에 저희도 굉장히 뼈아픈 구치도 팔아서 한 150명의 직원은 구치 본사에 잘 시집 보내고요. 그러니까 현지 법인에 더 월급 더 받게 해가지고 그리고 집안의 그 나머지 지방 매장이나 또 큰 한해 막스앤스의 물류 창고며 이제 창고를 닫는 바람에 굉장히 저는 뼈아픈 그 제가 구조조정을 그렇지만 잘 성공리에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40개 매장에 한 200명 정도의 직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브랜드는 주로 MCM 핸드백 생산과 판매 그리고 그 마크스앤스펜서라는 그 유통업체는 다시 이제 저희가 키우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요새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사실 이 위안위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아요. 우선은 그 이야기는 좀 2부에서 하고 왜 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 정말 깨졌을까? 그리고 왜 이 많은 좋은 건전한 중소기업이 넘어지고 그 많은 노동자들이 그 많은 건전한 중상층들이 이 희생양이 되어도 굉장히 저는 사실 한 명의 그 지식인으로서 한국 키워낸 한 명의 자원으로서 굉장히 저는 좀 느낌받을 많고 분노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책임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다시 이렇게 회생대에 와서 있으면서 옛날에 저는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지도 않았고 또 옛날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TV에 나오지도 않고 책도 쓸 생각도 안 했는데 왜 하게 됐는가? 사실은 이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은 97년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뭐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라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보스에 있는 경제기관 거기서 갑자기 이유 없이 그 차세 지도자의 100명 중에 한 명으로 뽑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또 신문에 날 어떤 그런 하나의 좀 계기도 됐지만은 또 하나는 바로 이 위기가 저로 하여금 굉장히 그 지식인의 책무, 내가 그만큼 앞서서 뭔가 좀 했었으면, 또 내가 선배로서 그만큼 인생을 살았으면, 또 내가 그만큼 글로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너 자신은 별 볼일 없더라도 바로 그것을 후배들과 또 많은 여성의 후배들과 나눌 책임이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또 그런 하나의 제가 계기로 여기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한두 가지는 저는 위기를 지나며 사실 좀 그 나라를 돕는 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도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제대회에 나가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제 WTO에 있는 제 국제변호사 친구가 하나 있어요. WTO 아시죠? 국제무역기구. 지니바 있죠. 그게 한국 그 국제변호사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사람이고 그분 이야기가 저한테 누나라 그래요. 누나 지금 지네바에서 보는 한국은 어떤 줄 알아서 어떠냐 물론 좀 한심한 건 아니죠. 어떠냐 했더니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같이 본대요. 여러분 제가 조크가 아닙니다. 정말 국제대회에 나가면 정말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제 책에도 약간 그 이야기를 썼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글로벌리 underrepresented, 다시 말해서 글로벌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프랑스를 가면 택시기사 닥터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왔냐 남아서 여러분 아니 택시기사 눈이 멀었냐고 내가 그 사람이 북한에서 온 것 같냐고. 그럼 이 사람들 북한 남한을 구별 못하는 만큼 이미지에 있어서 한국과 남한과 북한을 섞어본다는 거는 그만큼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에 갔을 때도 어떤 기업가를 만나 자기는 한국 한 번도 못 가봤대. 근데 나중에 좀 친해지니까 고백을 한다. 난 솔직히 해서 북한과 남한의 이미지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게 북한을 보냐의 만큼 외국에서는 그만큼 한국 전체를 한심하게 본다는 이야기고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뛰는 남한도 그만큼 국제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게 아니면 저는 그분들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그만큼 글로벌리 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시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항상 굉장히 좀 억울하죠. 그래서 저는 나라를 돕는 딴 게 아니고 국제대회 아무래도 제가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뭐 APEC에 나가서 나라 대표를 한다든가 ASEM이라든가 아니면 뭐 OECD요. 그래서 최근에 갔다 왔지만 아니면 이제 월드 에코노믹 포럼 같은 데 가서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아시아 대표로 가서 일을 할 때도 많았었죠. 그런 일을 좀 도왔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또 하나 저는 생각한 것은 사실 오늘 또 제 여기 온 목적 중에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 여러분의 사실 글로벌 잠을 오늘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좋은 분이 몇 분 계시죠. 좀 이따 내가 질문을 해봐야지. 근데 글로벌 잠을 사실 깨우러 온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글로벌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저는 요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그냥 잠을 깨우는 하나의 캠페인에서 하나 넘어가서 저는 이제 어차피 회사는 옛날보다 반쪽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남은 시간을 뭘 하냐면 요새 저도 벤처 회사 하나 또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넷을 해요. 근데 다행히 이것도 참 럭키했던 게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들 뭐 한컴이나 대움, 풀무원, 옥시, 참전 화장품, 앤더슨 컨설팅 그 미국의 이커머스 그 컨설팅 회사죠. 한 7개 회사가 모여서 회사를 하나 저한테 주셨어요. 한번 해보라고. 뭐를 위해서? 여성 사이트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요새 여성 사이트 많잖아요. 마이클럽, 여자닷컴, 뭐 파티닷컴 많죠.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여성 사이트를 만드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경쟁이며 나라 자원의 유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성 사이트는 안 만들겠다. 그래서 결국은 주주사를 설득해서 요새 우리가 뭘 만드나 하면 여성 사이트긴 한데 여성 경제 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하나의 경제 뉴스며 job search며 그리고 트레이닝, 에듀케이션,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창업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말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여러분의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나아가서 그걸 하다 보니까 또 job search는 이건 보통 전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진짜 전문적인 job search를 해줘서 이번에 우리가 HR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요. Human Resource.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가능하면 좀 새로운 하나의 그런 하나의 직업이나 아니면 좀 더 글로벌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드리려고 저희가 합니다. 어쨌든 간에